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현지 시간으로 7일로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모레 오전인데요. 협상이 불발되면 이란의 모든 걸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미국 동부 시간 화요일 저녁 8시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에 대한 발전소 공격을 유예한 협상 시한을 6일에서 7일로 하루 연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7일 저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은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공격 유예 시한을 지금까지 3차례 연장했습니다.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걸 날려버릴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란과는 결승선에 도달하는 일이 없다며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내비쳤습니다. 이란의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진전 소식은 들리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일부 합의만 이뤄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t is a very complicated process, but I think it starts maybe with something narrower with regards to the strait, and then diplomacy can build on that to try to resolve some of the underlying issues.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확정과 전략적 목표 수정의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초가 이란 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협박에 이란은 상응하는 보복을 하겠다면서 굴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에 이스라엘 추종을 고집하면 중동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인프라 공격 위협에 이란은 미국 소유 또는 관련 시설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Our armed forces have made it clear that in case Iran's infrastructure is attacked, we would react in kind. 이어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는 건 전체 인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만큼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란의 방어 능력이 무력화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지만 이란군은 적들이 오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도 적의 구조작전을 저지했다며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와 C-130 군용 수송기 1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협상 상대로 지목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고집 때문에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란군은 미국과 관련됐다며 이스라엘과 UAE, 쿠웨이트, 바레인의 석유 시설을 난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오만과 외무부 차관급 회담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راجب بحث تنگه برای جهانیان باز هست ولی برای دشمنان ایران بسته.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의 국적, 선적 화물 종류를 보고 선별적으로 통행을 허용하고 침략국과 지원국 관련 선박의 항행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페크 플러스 소속 8개국이 다음 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만 배럴 증산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만큼 상징적 조치에 그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핵심 에너지 시설이 연쇄적으로 피격당했습니다. 쿠웨이트 석유공사는 국영정유공사와 석유화학공업공사 시설이 잇따라 피격당해 상당한 피해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쿠웨이트 석유공사 본부가 드론 공격으로 불길에 휩싸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 대형 정유소와 국제공항도 잇따라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마흐샤르 석유화학단지를 공격한 뒤 단행된 보복 조치입니다. 이란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미국 전투기 승무원이 36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고립된 대령이 권총 한 자루로 버티는 동안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구조작전에 투입됐고 CIA는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공중에서 발사된 섬광탄이 어둠을 밝히고 주변에선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격추된 미군 전투기 승무원 구조작전이 펼쳐진 이란 남부 데으다시트 인근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실종된 미군 대령은 이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생존 키트와 권총 한 자루로 36시간을 버텼습니다. 조표호는 이란군 포위망의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부상당한 몸으로 해발 2000m 능선을 따라 이동을 감행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 송출기 사용도 최대한 자제해야 했습니다. 이란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Some members of the Iranian civilian population looking for him. It's an electronic nightmare in the sense that all it takes is for one person to spot him. 구조작전에는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수행한 최정예 특수전 부대 네이비실 팀 6가 투입됐고 미군 드론과 전투기는 대령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란군 차량 행렬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CIA는 미군 장교가 이미 구조돼 차량으로 이동 중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교란 작전을 폈습니다. 구조 뒤에도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탈출 작전에 투입된 수송기가 고장나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겁니다. 결국 새 수송기가 급파됐고 고장난 수송기는 이란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자체 폭파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실종 장교의 신호를 포착하고 이란의 함정일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이란군이 어깨에 메고 발사하는 미사일로 F-15 전투기를 맞췄다며 운이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락한 전투기 두 번째 조종사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란은 구조 시도를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란비아 대변인은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이란 공화국군 그리고 법집행 부대 대원들의 신속한 합동 대응 덕분에 적군의 필사적 구조 작전을 저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조에 투입된 미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미국 항공기가 피격된 게 아니라 미군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폭파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조종사 구출 작전으로 미국과 이란 모두 승리를 주장할 명분을 얻었고 결과적으로 더 심각한 확전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국영 언론은 불에 탄 미 전투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3일간 미 전투기 석 대를 격추한 건 신의 은총이 깃든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강경파 모하마드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은 이런 식의 승리를 3번 더 거둔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을 선별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했습니다. 해협 통제는 오직 적국에만 해당한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프랑스와 일본 등 서방 측 선박들이 잇따라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던 이란이 선별 개방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이라크를 콕 집어 언급하며 해협에 부과된 어떤 제한 조치에서도 예외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달 국제해사기구 이란 대표가 적과 연계된 선박 외에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밝힌 데 이어 통제권의 명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نعلن هنا أن العراق الشقيق مستثنى من أي قيود فرضناها في مضيق هرمز إذ لا تشمل تلك القيود إلا الدول المعادية. 이와 맞물려 생필품 등 인도주의적 물자를 실은 선박 통행도 허용됐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이라크 국적 선박은 허용한다 해도 정작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제3국 선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행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서방 국가들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프랑스 선박이 서방 진영 가운데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한 데 이어 일본 선박 통행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들 선박은 모두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이동했는데 결국 이란 측과 사전 합의나 조율을 거쳐 통행권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란이 해협 통과를 원하는 국가들과 개별 협상을 벌이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이란이 주장하는 해협 통제권은 더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이라크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예배라고 이란군이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외신들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선박 추적업체 K플러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이라크 바스라 터미널에서 이라크산 원유 1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오션 썬더가 이란 라라크 섬과 캐슘 섬 사이 이 좁은 항로를 통해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플러 자료에 따르면 오션 썬더는 이달 중순 말레이시아 팽거랑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파티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각국의 석유 수출 금지 조치 등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주요 정유시설을 보유한 아시아 주요국들은 어떠한 금지 조치도 제고해야 한다면서 이들 국가가 계속 수출을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한다면 아시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 전쟁에 대응해서 휘발유, 디젤, 항공유 수출을 금지한 주요국은 중국이 유일하다면서 비롤 사무총장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이란이 원유 수송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 봉쇄까지 언급한 가운데 오늘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올랐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53.27원으로 어제보다 4.87원이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어제보다 4.7원이 오른 1,943.8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름 가격이 제일 비싼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3.42원이 오른 1,987.21원이고 경유 가격도 1,965.59원으로 4.63원이 올랐습니다. 유가 불안 대응을 위해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석유 제품 최고 가격 2차 고시를 시행했지만 석유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 장기화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상용품에 필요한 석유화학 제품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닐 제조 공장은 아예 멈춰섰고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급등했는데요. 현장에 YTN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김기수 기자는 공장 같은데 지금 어디죠? 네, 저는 충북 청주 비닐 제조 가공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다음에 박기환 기자는 시장입니까? 네, 서울 중구의 방산시장입니다. 네, 자 먼저 김기수 기자, 이 공장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평소 같으면 한창 돌아가고 있어야 하는 기계 설비가 멈춰 있습니다. 원료 수급이 어렵다 보니 비닐 가공 자체도 중단된 겁니다. 이곳 공장은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가정용 비닐과 공업용 비닐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곳입니다. 이란 사태로 나프타 수급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비닐 제조와 가공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 가까스로 원료를 확보하긴 했지만 평소 들어오던 물량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계 설비도 5대 가운데 1대만 돌아가고 있고 이 직원들을 일부러 휴가를 보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이란 사태 전엔 온라인으로도 비닐 가공품을 판매해 왔었는데 이마저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래처와 납품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요청한 물량을 간신히 이번 달에 맞춰 납품하고 있습니다. 원료 수급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납품도 한 달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공장 관계자는 나프타 수급 차질에 원료 비용도 50% 정도 상승했다고 말하는데요. 이란 사태가 길어지면 원료 비용 상승이 전반적인 생활 물가 인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촉발한 원료 수급 불안정이 지역 산업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방산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 기자, 뒤로 보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보이는데 그곳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1970년대부터 비닐과 PVC 같은 석유화학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서울의 방산시장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곳에서 여러 매장들을 들러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모두 IMF 외환위기 때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제품 가격이 더 급격하게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가격이 오른 제품은 신나와 아세톤, 글리세린 같은 용재료였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3,500원짜리가 7,000원이 됐고 한 통에 2만 원가량 하던 제품은 4만 원으로 껑충 가격이 뛰었습니다. 합성 수지로 만들어지는 PVC 벽지와 시트지는 15%에서 30%가량 가격이 올랐고요. 모든 산업군에서 사용되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비닐 포장재 가격도 30% 더 가격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닙니다. 상인들은 공급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지만 창고가 텅 비어 있어서 물건을 떼올 수조차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10통 들여오던 물량을 한 통밖에 가져올 수 없었다면서 지금 버틸 수 있는 재고도 고작 보름치밖에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원재료인 원유 그리고 나프타가 문제인데 국내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번 달까지 확보된 대체 원유는 모두 합쳐서 5천만 배럴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월 평균 도입하는 원유량이 8천만 배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부족한 수준인데요.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차량 오부제나 민간 부문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그리고 석유와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감안하면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업계는 여전히 나프타 등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장을 셧다운하는 등 가동률을 낮추는 상황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원유 수급이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산업 전반의 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생한 현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김기수, 박기환 기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날린 최후 통첩에 우리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다행히 코스피는 1%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는 급등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달러 환율은 1,510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와 환율 소식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이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연이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죠? 기관 투자자들의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로 현재는 상승폭이 2% 가까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5,400선 후반에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 가까이 오른 5,42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가 3%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 상승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반도체와 2차전지, 전력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은 오늘 순매수를 하다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0.4% 오른 1060선에서 출발해 1%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함께 순매수를 하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네, 류한홍 기자, 이 환율은 다시 1,510원대로 올랐는데 계속 그 1,51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500원대 중반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5원 오른 1,51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란 전쟁 확전 불안 속에 달러화가 강세를 띠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하루 연기하며 협상이 불발되면 이란의 모든 걸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는데 중동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국제유가가 11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 WTI 서부 텍사스유는 배럴당 111달러,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11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1,500원대를 유지하면서 국내 증시는 물론 실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네, 중동 사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그리고 조환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옥문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합의를 하는 것인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 화요일 저녁 8시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이란 군당국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맞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초가 이란 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정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걸까요? 양측에서 오가는 말들이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성일광 교수님, 일단 최후 통첩은 하루 미뤘고 네. 그 최후 통첩을 한 시간 7시간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겠죠. 미룬 거는 24시간 미룬 거는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루만 더 기회를 줘보자. 이란에. 그러면 좀 자기가 원하는 결과 꼭 뭐 100%는 아니더라도 모든 걸 다 타결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휴전이라도 해보자. 그것이 뭐 24시간이든 12시간이든 일단 휴전해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협상은 얼마든지 또 시간을 늘려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을 연장을 했고요. 예. 그러면 그걸 앞두고 왜 그러면 또 기자회견을 예고를 하고 있냐. 예.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거죠. 좋은 결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그 기자회견에서 내가 발표를 하고 싶다. 예. 그거를 기대하고 자기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성과를 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정반대 협상 결렬이 나올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은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최후 통첩 시한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모레 오전이 되는 거고 기자회견이 이제 내일 새벽이 되는 건데 사실 뭐 그렇게 긴 시간이 남은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상황은 양측에서 어떤 말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미 둘 다 지옥문에 들어섰어요. 이미 지옥문을 갔습니다. 예, 이미 들어선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미 괴멸적 타격을 입었고 예. 괴멸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버티는 것뿐입니다. 이란이 전쟁에 이길 수는 없어요. 끝나도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몰려올 거고 그러니까 이란도 끝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48시간 내에 지나면 이란 발전소 인프라 다 부실 거야. 5일이야, 열흘이야, 또 하루 미뤘잖아요. 계속 미룬다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미루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미 수렁에 빠졌거든요. 예. 이미 교량 타격을 했지만 국제법적으로 뭐 냉혹한 힘이 지배하는데 국제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지만 그거는 비정상 국가 얘기고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전쟁 범죄는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돼요. 민간 교량이었거든요. 군이 쓰는 상황도 아니었고 완공도 안 됐거든요. 예. 여기서 100여 명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다 민간인입니다. 그다음 발전소 타격한다고 그러지만 이건 민간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민간 시설을 타격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나토가 세르비아의 인프라를 타격했을 땐 세르비아의 전쟁 범죄, 인권 침해가 심각했거든요. 지금 그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모든 발전소를 타격한다 그랬는데
거기 부시에르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이미 원자력 발전소 타격을 받았거든요. 예. 그럼 이 카드는 쓰게 되면 이게 일파만파예요. 지금 지옥문에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이제 못 나오는 상황으로 가볼 수가 있는 에너지 거죠. 시설 치면 그때 그렇죠. 못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요법은 뭐냐면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전을 시키는 게 확전 압박을 하는 게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지 확전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요법을 쓰면 이란이 가만히 하는 거죠. 똑같은 대응을 하니까 확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 딜레마가 지금 향후 이제 몇 시간, 한 20시간인가요? 오늘 밤 지난 새벽, 그 다음 7시간 뒤 이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과연 뭘 하는지 또 이제 세인의 관심을 모으거든요. 여기서 이만하면 됐다. 우리 나온다. 협상이 잘 됐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방법, 협상하는 방법, 그다음에 때리겠다고 경고하는 방법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황이죠. 시간 정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 또 미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일까요? 글쎄 알 수가 없지. 이번에 갑자기 24시간 미룬 것도 사실 예측을 못했죠. 이미 여러 차례 미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미룰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또 하루를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사실 언제든지 미룰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협상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협상을 2개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재국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뭐 이집트, 뭐 카타르, 중지 파키스탄까지요. 그 첫 번째 채널이고 두 번째 채널은 직접 채널이 있어요. 위트코프랑 아바스 아락지가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2개의 메신저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계속 협상이 진지하게 잘 되고 있다.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나기로 약속도 했었다. 약속했었는데 5일 미루자 그랬대요. 이란 측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왜 5일간 미루냐. 만나기로 해서 만나야지. 그래서 아주 짜증이 나서 시범 케이스로 내가 B1 가장 중요한 이란의 가장 중요한 다리를 내가 교량을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자는데 안 만나줘서. 만나자고 해놓고 또 미뤘대요. 5일을 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또 최근에 트루스 소셜에다가 아주 원색적인 욕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거죠. 그리고 협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되고 있지만 저 생각은 협상을 누가 맡고 있냐? 그러면 이란 쪽에서는 혁명수비대가 계속해서 맡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럼 갈리바프가 아닌가요? 갈리바프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사실. 누구라고 딱 지금 특정 인물을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아바스 아락지 외무장관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바스 아락지 외무장관이 혁명수비대, 그다음에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죠. 그러나 어쨌든 최고 지도자는 지금 신병이 뭐 얼마나 큰 부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혁명수비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다음에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우리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생각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한범 의원님. 타코 트럼프하고 하지만 말은 계속 바꾸지만 욕을 쓴 건 처음이거든요. 이게 욕까지 쓴 거는 협상 분위기가 그만큼 험악한 건가요? 뭐 놀랄 만한 일도 아니죠. 뭐든 하는 양반이니까. 그러나 조급한 건 확실하다. 조급한 건 확실하다. 왜냐하면 심리 상태가 지금 이번 짧은 글에도 일단 욕을 썼어요.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욕을 안 쓰죠. 웃으면서 말하죠. 두 번째는 모든 발전소를 폭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부시에르 원전도 들어가거든요. 부시에르 원전이 이란에서 원자력 발전이 한 5위 정도 되거든요. 4위에서 5위. 이미 부시에르 원전은 타격을 받았고요. 미국인지 이스라엘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원전도 파괴해요. 원전을 파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사능, 공기 중 노출도 있지만 이게 물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페르시아만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주변국들이 바닷물을 담수화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 후쿠시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뭐 수산물 먹니 안 먹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사실은. 저 짧은 말에. 제 얘기는 고강도의 압박성, 그러니까 신경질이 섞인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건 이란이 자기가 원하는
협상안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안 그러면은 지금 압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어떤 문제냐면 양측 다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쩌면 이란이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예. 근데 문제는 이란은 숨기고 있는 거죠. 태연한 척 하는 거죠. 뭐 호르무즈 압박하고 주변국 인질을 하니까 우리가 카드는 줬어 그러지만 카드를 어떻게 줍니까? 경제 상황도 언제 또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예. 근데 이란은 숨기는 것뿐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갈수록 초조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게 오히려 더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잘 되고 있다. 협상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욕을 하나요? 어쨌든 협상은 지금 꼬이고 있는 것 같다. 서로 협상안은 알죠. 근데 원하는 협상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최선은 휴전입니다. 휴전. 일단 휴전.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시나리오는 오늘 새벽 2시에 자, 이러이러해서 일단 휴전한다. 우리는 충분히 목표를 인도적 위기, 인도적 차원에서 이러면 이제 물꼬가 이제 트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 자승자박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발전소復帰 외통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외통수가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둘 다 초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들키고 있다 이것뿐이죠. 발전소와 교량의 날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공격의 정당성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다. 이거 실행에 옮길 가능성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얘기한 대로 발전소를 공격할 수도 있고 교량을 공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발전소를 공격하는 건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란의 아주 격렬한 또 대응 반응 공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걸프 지역의 비례 원칙에 따라서 걸프 지역에 있는 발전소를 또 때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고심을 할 겁니다.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자신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할지 아니면 일단 민간시설 교량부터 공격을 할지 그리고 한꺼번에 다 공격을 할지 아니면 조금씩 이란의 반응을 봐가면서 한 단계씩 수위를 올려갈지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발전소에다가 그 다음에 가스전, 유전 이런 것까지 다 갈지 저는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데드라인이 또 얼마 남지 않아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한데요. 이번 중동 전쟁의 또 하나의 변곡점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토요일 한밤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격추한 미 F-35 전투기에서 조종사들이 탈출했다며 이들을 생포하라는 당국의 성명을 보도했습니다. F-35 رژیم صهیونی آمریکایی در آسمان کشور هدف قرار گرفته و سرنگون شد. نیروی انتظامی استان در اطلاعیه‌ای فوری اعلام کرد Some members of the Iranian civilian population looking for him. It's an electronic nightmare in the sense that all it takes is for one person to spot him. 실종된 미군 대령은 이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생존 키트와 권총 한 자루로 36시간을 버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긴박했던 구조 소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대담한 수색과 구조 작전을 완수했다고 치하했습니다. 네, 전우를 적진에 남겨두지 않는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현실에서 뭐 재현된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라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예. 뭐 감동적인 전쟁 영화죠. 예. 라이언 일병은 구했거든요. 예. 근데 그 주연은 죽었잖아요. 그 주인공은.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예. 지금 사실은 아주 잔치집 분위기여야 되는데 약간 느낌이 미국이 그 정도로 잔치집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자, 볼까요? 예. 이틀 동안 수백 명을 투입했고 수십 대 항공기를 투입했어요. 그런데 어느 국가든지 조종사는 최고의 전략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리고 조종사는 적진에서 혼자 있기 때문에 예. 격추되거나 고립돼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전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가, 주요 국가에는 공군의 탐색 구조 전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계 최고의 정예병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진에 떨어진 조종사를 구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나오는, 근데 문제는 뭐냐? 적진에 떨어진 조종사를 구하려면 헬기가 필요하거든요. 예. 착륙해야 되니까. 헬기 속도가 늦어요. 미국이 쓰는 게 HH-60 페이브워크라는 건데 한 시속 280km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헬기는 저겁니다. 헬기는 저공으로 가야 되고 한 2시간 정도밖에 채공이 안 되니까 끝없이 공중급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중급유기도 C-130 허큘리스 아주 속도가 느려요. 예. 그러니까 아마 또 장면이 나올 텐데 두 대가 공중급유 받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 공중급유 장면이 있으면 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왜냐하면 같은데요. 느리게 가거든요. 그 피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헬기가 피격받아서 부상당했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과연 단 한 명의,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서는 확인 안 됐지만 9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예. 뭐 몇 대를 격추했다. 예. 뭐 C-130 그 수송기 그 공중급유기를 격추시켰다. 지금 저 저거거든요. 장면이죠? 저게 앞에 가는 큰 게 C-130 허큘리스 공중급유기고 예. 지금 바로 느리게 가잖아요. 예. 저게 시속 한 270, 8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저렇게 가면서 두 대를 동시에 예. 급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페이브워크 구조 전대 비행기거든요. 예. 저긴 소총 사격으로도 타격이 가능해요. 아주 늦잖아요, 지금 느리잖아요. 느리고 상당히 좀 낮게 가고 있거든요. 낮게 가죠. 왜냐하면 헬기가 낮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고 예. 낮은 고도에서 작전을 하니까 그렇군요. 그 허큘리스도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비행기 특징이 저속이면서 저고도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모든 조종사를 구조했고 완벽하게 끝났다지만 일단 예. 미군도 기체 손상은 인정했어요. 예. 근데 미군이 얼마 많은 손상을 입었는지 아직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조종사를 구했어도 상당한 손실이 있다면 이건 미국으로서는 이 자랑할 만한 게 못 되죠. 또 이란으로서는 어쨌든 좋은 기회를 놓쳤으니까 이란으로서는 상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적진에 떨어져 있는 조종사를 구해 와야 된다는 그 집념은 상당했던 것 같고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위험하죠. 원래 예. 저 작전이 우리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위험한 작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공 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냥 바로 적진에서 지금 작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밑에서 이란 국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군인들이 벌써 소총 사격을 이미 여러 차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예. 그러나 미군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조종사를 구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란 혁명수비대 손에 넘어간다면 예.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잖아요. 왜? 모든 정보를 또 다 알고 있고 정보도 예. 그렇고 이거 심리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만약에 이거를 놓쳤다면 미군이 구조하지 못했다면 미 국내 여론 물론 세계 여론 전체적으로 이란이 이걸 선전전에 활용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이란 역시도 사활을 걸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미군이 먼저 또 미군이 또 뭐 기만 작전도 썼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예. 해서 결국 성공해서 일단 구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이비실 팀이 투입이 됐다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빈라덴 제거했던 팀이 그 팀 그렇죠. 맞죠? 팀 6가 들어가서 예. 작전을 벌였고 그 외에도 많은 수백 명의 아마 코만도 즉 특수부대 요원이 들어가서 작전을 벌였고 실제 혁명수비대가 교전이 있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그 교전이 있었고 교전에서 이란 측에서는 뭐 5명이 순교자가 생겼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어요. 근데 미국 측에서는 지금 아직 부상자는 사망자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군이 입은 피해는 구체적으로 지금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두 분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종사가 권총 하나 들고 적진에서 네. 산악지대에서 36시간을 버틴 거잖아요. 어떻게 버텼을까요? 저게 처음이 아니에요. 아, 처음이 아니에요. 그 아까 뭐 라인 예. 일병 구하기 말씀하셨잖아요. 에너미 라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그때는 F-16이 격추가 됐고 그 양반은 거의 일주일을 버텼어요. 그랬군요. 계속 추격을 받으면서. 예. 그러니까 조종사들은 생존 훈련을 받습니다. 생존 훈련을 받고 그러나 미국도 대단한 게 어쨌든 F-15에는 복좌에는 2명이 타거든요. 앞에는 조종사가 타고 뒤에는 이제 WSO라고 그래서
조종사는 조종만 하고 뒤에 있는 이제 화기 통제사가 이제 화기를 이제 통제하는데 이제 그 사람 WSO가 지금 실종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저쪽 호르무즈의 빈근에 A-10기 대지 공격기도 기체는 조금 전에 손실됐지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저희가 나오고 저 있는데요. 뒷좌석에 있는 사람입니다. 뒷좌석에 있는 사람. 예, 지금 실종된 조종사가 그러니까 뒷좌석에 있던 조종사고 앞좌석은 바로 구조가 됐고 앞좌석에 있는 조종사는 바로 구조가 됐던 거고. 뒷좌석에 있는 WSO가 이제 이번에 구조가 된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산악 지역이라는 게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악 지역이니까 이란군도 대규모 작전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군의 작전이 유리했다.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운 게 분명히 저기 탐색 구조 전대가 할 일이거든요. 여기 네이비실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네이비실도 고도의 전략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사실은 이 중요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필사의 작전을 편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역량을,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역량을 집어넣은 것 같고, 다만 말씀드렸지만 아직 미국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니까 과연 그렇게 궤적적인 작전이 성공했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데 이 작전의 성과가 묻힐까봐 지금 시간차를 두고 발표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 긴 시간 동안 저공비행으로 수십 대의 항공기가 있었고 수백 명의 아마 특수부대가 투입됐다면 완벽하게 그림처럼 나오기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작전이 이제 펼쳐졌고 그 중에 주요했던 작전 가운데 하나가 CIA의 기만 전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예요? 기만 전술은 일단 작전하기 전에 이미 구출돼서 나오고 있다. 그걸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버린 거죠. 허위 정보를 흘린 거죠.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그러면 미리 나왔으면 어떻게 되나 작전 방향을 바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작전 쫓아오는 거를 보고 또 그 위에 있던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이제 쫓아오는 혁명 수비대나 이란군에 대해서 공격을 함으로써 또 제거를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시차를 저렇게 바꿔버림으로써 작전이 완전히 이란의 어떤 수색 작전이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 벌기 작전인가요? 그렇죠. 일종의?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기만 작전을 통해서 속여서 나중에 결국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서 조종사를 구출해서 나오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송기 2대가 들어가서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그게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국 타고 나오지 못하고 새로운 또 수송기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고장난 2 수송기는 결국 파괴했다. 폭파시켰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란 손에 넘겨가게 해서는 안 된 게 기본적으로 아마 그 작전 규칙이 프로토콜이 고장난 기계는 전부 다 폭파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 그렇게 이제 폭파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 측은 아니다. 우리가 격추시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여기서 안 끝나죠.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까지 지금 저게 이란 사람들이 찍은 거거든요. 그냥 뭐 동영상 아무나 찍듯이 저공비행하고 있잖아요. 저 소화기로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안 벌어지느냐? 앞으로 또 벌어지면 이제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번은 통하지만. 그럼 이 기적적인 이 미국은 작전이라고 그러지만 향후에 미군 기체가 떨어지지 말란 보장이 없거든요. A-10과 F-15가 동일한 날 떨어졌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전투 교리가 바뀌었고 그 바뀐 상황은 매우 위험한 작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A-10 이번에 떨어진 앞에 A자가 붙으면 공격기라는 얘기입니다. 땅을 공격하는 지상군을. 그럼 저공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번에 떨어진 A-10 와트호크 멧돼지라는 얘기거든요. 정말 맷집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공에서 대지 공격을 해야 되니까 피격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미군도 방공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전량 퇴역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오산에서 나갔어요. 그게 지금 저기 투입됐거든요. 그러니까 A-10 공격기는 향후에도 피격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그럼 이 전설의 F-15는 왜 피격이 됐느냐? F-15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격추된 사례가 없어요. 공중대원에서는 정말 100대 0입니다. 피격됐어도 격추된 적은 없어요. 이번 쿠웨이트에서 오발로 세대가 떨어졌지만 맞고도 다 돌아갔거든요. 근데 떨어졌거든요. 그거 왜 떨어졌냐는 거죠. 뭐냐면 레이더로 잡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열, 엔진 배기구로 잡는 게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어요. 어깨에 매는 미사일로 맞은 것 같다. 이 맨패드 저공에서 날다가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F-15가 왜 저공까지 내려오느냐? 일단 이란에서 파괴할 목표물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밀 무기들이 떨어지는 거죠. 고가에. 그러니까 자연학화 폭탄 여유가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예. 이걸 쓰려면 또 저공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공으로 내려오면 레이더 없이 예. 열추적 탐색기, 적외선 추적기로도 바로 시커가 작동해 쏠 수 있고 지금 거기에 맞은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도 저런 작전이 계속된다면 미군의 격추 확률이 높아지죠. 예. 또 반복되면 저런 기적은 어울리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얻어맞고 나면 예. 미군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조금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겠어요? 그럼 작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마음대로 공격을 못 하는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그런 대규모의 폭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미국이 뭐 완전하게 그림을 그린 것 같지만 예. 미국도 상당한 타격이 있다. 이번 일을 이렇게 볼 수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상황실에서 실시간 지켜봤다 그래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조종사 구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 거겠죠. 그렇죠. 조종사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조종사가 화면에 잡혀도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하도록 그냥 이게 얼굴 처리를 해버리는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반드시 이제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활을 걸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전쟁을 아직 끝내지 못했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가 인질로 잡혔다. 예. 이건 뭐 협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무조건 살려서 데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작전 상황을 백악관에서 아마 다 지켜보면서 결국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지금 F-35도 공격을 받아서 비상 착륙한 적이 있고요. 예. F-15는 지금 격추가 됐고요. A-10기는 또 격추됐고 그다음에 헬기가 또 이번에 작전 중에 또 하나가 또 격추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나머지 뭐 혹시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하르섬이나 호르무즈 섬을 점령하는 군사 작전에 A-10기를 다시 투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낮게 날아서 고속정이나 밑에 있는 드론 발사대 이런 것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작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추가적인 작전을 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이란의 어떤 방공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작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르그성 뭐 지상군 투입될 수 있나 할 때 저희가 지난주에도 A-10 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낮게 나네요. 그 아주 가로등 바로 위로 나는 정도면은 지상에서 총으로 진짜 바로 사격할 수 있는 그런 높이네요. 그러니까 A-10기가 얼마나 맷집이 좋냐면요. 예. 한쪽 날개가 완전히 날아갔는데 귀환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 철판으로 두는 게 그러니까 그 별명이 멧돼지 아닙니까? 와토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피격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라크 전쟁에서 A-10기가 전설을 썼거든요. 왜냐면은 30mm 교관포로 그 쉽게 말하면 이라크 탱크 부대를 거의 벌집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라크군의 방공망이 완전히 괴멸된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란군의 방공망이 살아있거든요. 상당 부분. 그렇다면 A-10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기체가 돼요. 그래서 미군도 전량 퇴역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 비행기고 전 세계가 탐을 내지만 그러나 생존성, 이 21세기 전장의 생존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전량 퇴역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지금 긴급하게 저기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대지 공격을 하게 되고 해병 상륙 작전이 벌어지면 저 A-10기는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A-10기, 저게 그 30mm 볼컨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네. 어쨌든 지금 뭐 미국에서도 우리는 뭐 적군에 우리 군을 두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하면서 대대적인 선전을 할 테고 이란 입장에서도 F-15도 떨어지고 A-10도 떨어졌다. 네. 우리가 이렇게 미군을 지금 격추시키고 있다. 이렇게 또 자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사기가 올라갈 수밖에 예.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 결사항전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방공망이 그렇게 다 무너진 거 아니다. 얼마든지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전투기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공망으로 계속해서 미군에 대해서 저항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려면 얼마든지 들어와라. 우리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갈리바프 국회의장도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용문은 미국에게 열려 있지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대강 대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상황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양쪽 다 지옥문 열린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경질시켰더라고요. 전쟁 중에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예. 조금 과장된 말씀, 콩가루 집안인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비상작전을 하려면 육군 참모총장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육군 참모총장을 해임을 해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군이 아니에요. 과거에 미국은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놨는데 전쟁 시작하고 나서야 해병대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항공모함도 지금 뭐 왜 포도함에 세탁실에서 불이 나고 수리받고 하는 일이 벌어졌냐면, 포도함은 이미 작전 기간을 넘겼어요. 예. 승무원들이 피로도가 최고도로, 그 상황에서 지금 작전 또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전쟁이 안 돌아가니까 이제 부시함이 또 추가 파병되잖아요. 그럼 가 있었어야죠, 인근에.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참모총장 해임에 대해서 저 양반이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많은 성과도 많아요. 산전수전 자격했거든요. 근데 겨우 이제 그 겨울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일천한 경험 일천한 헤그세스가 해임을 한 거거든요. 왜 했냐는 거죠, 전쟁 중에. 지상작전을 하게 되면 육군 참모총장이 핵심이거든요. 예. 어쨌든 여러 병과를 통합을 하지만. 그런데 뭐 지금 뭐 그 트럼프 지지 가수한테 뭐 아파치 헬기 뭐 띄워서 뭐 그것 때문에 이견이 있다. 그것보다는 예. 제가 보기에는 지상작전과 관계된 게 아니냐. 지금 미국 군부 내에서는 이번 작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가 많을 거예요. 예.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것 전쟁과 너무 다르니까요. 준비도 없이. 그러니까 제 판단은 저분인데 아마 지상작전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그렇다면 그 지상작전에 대한 이견 혹은 이번 전쟁에 대한 이견, 이게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해임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무슨 뭐 헬기 좀 띄웠다고 그거 갖고 뭐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미국 내 혼선을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소위 말해 잘렸지만 그래도 나가면서 할 말은 했습니다. 네. 우리 군은 훌륭한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 뭐 헤그세스 장관 겨냥하는 말이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은 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또 경질했잖아요. 네, 너무 많이 경질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군 내부 인사 문제도 있죠. 흑인들을 많이 배제시켰다는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너무 안 좋은 말들이 많아요. 사실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가 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왜 군 경험이 거의 하나도 없는, 전쟁 경험이 없잖아요. 왜 ROTC 출신의 이 인물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군에서 존경받는 장군들에 대한 어떤 존경하는 그런 법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밑에 있는 지금 군 장성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런 사람 밑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고 미국의 중요한 정책 결정하는 거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나. 너무나 많은 불만들이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 인사가 문제가 생기고 장군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지금 미국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특히 전쟁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예. 군의 사기 떨어지죠. 그렇죠. 장군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지상 작전 하고 싶은데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군 내부에서는 이거는 거의 그냥 불구덩이 안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헤그세스는 지상군 투입을 원하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결렬되면 단순히 그냥 발전소만 때리고 끝날지 아니면 하르고 섬이나 호르무즈에 있는 섬 도서를 다시 점령하는 군사 작전을 실행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군에서는 계속 그 작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헤그세스는 계속
사임을 시키는 거죠. 이쪽에 해고를 시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두 분 말을 종합해서 보면 육군 참모총장 나가라. 헤그세스 장관이 만약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면? 이제 근데 조금 아까 말씀 인격적인 지도자 예. 헤그세스 예. 그건 트럼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이. 아, 국방부 장관이 예, 아니고. 왜냐하면 예. 이번 전쟁은 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무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뼈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뭐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이요? 뭐 사람들은 뭐 헤그세스를 얘기하지만 예. 헤그세스를 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예. 제가 만일 저 양반이었다면 트럼프를 지적했을 것 송일관 같아요. 교수님은 헤그세스 같으세요? 뭐 둘 예. 다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하여튼 저는 지금 워싱턴에 있는 내각들의 면면을 보시면 예.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다는 아니지만 특히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 그다음에 안보 보좌관들 예.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비상전은 이제 더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저분이 반대하든 안 반대하든 작전이 시작이 되면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전문성을 발휘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내보내면 헤그세스 장관의 전행이라고 그럴까요? 입김이 더 세질 수 더 있는 거 세지는 아닙니까? 거죠. 그러면은 무모한 작전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오히려 예. 더 커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지금. 예. 두 분께 끝으로 간략하게요. 내일 새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제 기자회견할 텐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 속내는 아무도 모르지만 무슨 내용이 나올지 한번 예측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시 엑스옥스 미국 언론을 봤는데 45일짜리 휴전안을 지금 중재하는 국가들이 이란과 미국 측에 제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수용이 된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 45일짜리 우리가 휴전을 드디어 이루어냈다. 그리고 일단 중단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고 만약에 휴전안이 거부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뭐 결국 우리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전쟁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발언을 하겠죠. 자, 가능성은 다시 연기하는 것. 다시 연기. 그다음에 공격을 실행하는 것.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손을 떼는 것. 그러나 제일 바람직한 건 모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일 바람직한 건 지금 성 박사님이 얘기한 시나리오죠. 일단 이러이러한 이유로 일단 휴전한다. 일단 휴전한다. 예, 이란이 합의하든 안 하든 예. 우리는 일단 휴전한다. 많은 성과를 거뒀고 그러면서 이제 한숨을 돌리면 이란도 전쟁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소강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제일 바람직하죠. 네. 어쨌든 지금 뭐 중재국에서 휴전 시나리오를 제안했다면 양측 모두 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미나 연구소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최후 통첩 시한을 화요일 오후 8시로 못 박으면서 반복된 연기에 따른 겁쟁이 논란의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인질 리스크가 사라진 데다 정치적으로 더 이상 물러서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이번에는 실제 타격이 강행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시한을 미루며 말만 앞서고 항상 물러난다는 타코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결국 지옥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실종됐던 미군 F-15 조종사가 구출되면서 인질 리스크라는 마지막 족쇄가 풀렸습니다. 반복된 위협과 철회로 종이 호랑이라는 비판이 정점에 달한 상황도 트럼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폭격이란 결과를 보여줘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이번엔 아예 화요일을 발전소와 교량의 날로 명명하며 명분 쌓기도 끝냈습니다. 단순 엄포를 넘어 파괴할 대상을 전 세계에 공표함으로써
충분히 경고했고 시간도 주었다는 도덕적 면죄부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I think what it does tell us is that we're not going to see a US withdrawal within days. At a minimum, I would expect 2 weeks. 이란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요구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지옥의 문이 미국을 향해 열릴 것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강도 압박이 오히려 이란 보수 강경파가 결집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상화된 위협 속에 이란 정권의 통제력은 여전히 공고해 단순 폭격만으론 항복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If anything, the signs at the moment don't all go in that direction, if you see what I mean. Iran looks pretty resilient at the moment. 실제 타격이 강행될 경우 전 세계는 3차 오일 쇼크급 경제 재앙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 폭등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위협하는 독약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퇴로 없는 강대강 충돌만이 남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를 모두 파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방사성 물질이라도 유출되면 이란뿐 아니라 걸프 지역 전체가 그야말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이란 남부 해안가에 있는 부쉐르 원전입니다. 지난 2011년 러시아가 완공한 부쉐르 원전은 1기가와트급으로 전력 생산 비중은 이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란 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도 미사일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부속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전쟁 이후 벌써 4번이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Мы фиксируем взрывы буквально в сотнях метров уже от городка, 700-900 метров. Понятно, что 아직은 큰 피해는 없지만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발전소를 파괴할 수준의 공격을 단행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자칫 핵물질이 유출될 경우 이란은 물론 걸프역 전체가 재앙을 맞게 됩니다. 특히 해수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는 걸프 국가들은 심각한 물 대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흘이면 걸프역 전체가 오염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당장 수천만 명이 먹을 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방사능이 유출돼서 페르시아만이 오염되고 그것을 통해서 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데 식수가 오염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네바 협약은 댐이나 제방, 원전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원전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로 간주하지만 갈 때까지 간 중동 전쟁은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명령을 따르려고 고집해서 중동을 불바다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무모한 행보가 미국의 모든 가정을 살아있는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네타냐후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우리 지역 전체가 불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유일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 위험한 게임을 끝내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주째로 접어든 전쟁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연일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완전한 승리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는 확전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이며 현지 시간 6일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한 협상 시한은 또 미뤘습니다. 양측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협상이 쉽지 않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란 정권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 역시 이란이 국가를 선별해 통행을 허용하며 주도권을 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확전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And President Trump has created a situation now that any kind of clean-cut victory is just not on the table. He is trapped in an escalation trap
His only option in order to get closer to his objectives is to go deeper into this crisis. 욕설까지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헥세스 미 국방장관의 거친 언사 역시 전쟁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데 대한 초조함으로 읽힙니다. 국내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도 추락하고 있는데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This is all embarrassing and juvenile, and it's people trying to act like they're puffed up and tough when what we really see from the administration in this war is the absence of a plan. 교황 레오 14세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첫 부활절 미사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로 평화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hi ha in mano armi le deponga. Chi ha il potere di scatenare guerre scelga la pace. Non una pace perseguita con la forza, ma con il dialogo. 교황은 앞서 열린 미사에서도 예수는 전쟁을 거부하며 누구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헥세스 국방장관이 SNS와 기도회 등을 통해 이란을 하나님의 적으로 지목하며 압도적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미국과 이란 간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정상 간의 대화를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리로서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협의를 비롯해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이란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왔고 지난 2019년 미국과 이란이 갈등을 빚을 때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서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를 만나는 등 중재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이 원활한 해협 통항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오만 국영통신사가 현지 시각 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양국은 외무부 차관급 회담을 열고 양측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지역 정세를 고려한 해협 통항 보장 방안을 논의했으며 가능한 선택지들을 검토했습니다. 오만 국영통신사는 양측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전과 제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 소속 8개국이 다음 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에 20만 6천 배럴 늘리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8개국 에너지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증산 목표치가 호르무즈 봉쇄로 막힌 공급량의 2% 미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뛰면서 비닐 공장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종량제 봉투는 사재기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생산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경기 안산시 종량제 봉투 공장입니다. 네, 지금 뒤쪽 장비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이 기계는 폴리에틸렌 원료를 녹여 크기별로 종량제 비닐을 만들어내는데 현재 5대 중 2대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닐이 만들어지면 가공기로 옮겨져 봉투 형태가 되는데 생산이 줄다 보니 가공기도 2대가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일부 가동을 재개한 건데요. 지난달 말에는 원료를 구하지 못해 열흘가량 휴업해야 했습니다. 이달 초 원료가 들어왔지만 전쟁 전에 비하면 양은 절반으로 줄었고 톤당 가격은 50%가량 올랐습니다. 앞서 저희가 찾았던 다른 공업용 비닐 공장 역시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절반 넘게 줄어 공장 설비의 60% 정도만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크기의 비닐을 만들어내는 압출기는 2주 전부터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주문을 받는 것도 고민인 경우가 있다고요? 네, 원료 가격이 예상보다 더 치솟다 보니 현장에서는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다 만들다 보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도 나옵니다. 매출이 늘어도 원료값을 제하면 적자인 상황이라 기존 거래처가 아니면 주문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재기 현상으로 주문이 늘고 있는 만큼 제품 계약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발주가 들어오는 만큼 그걸 다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격이 안 맞잖아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업체들로부터 원가 상승분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계약 단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산시 종량제 봉투 현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플라스틱 약통이나 주사기 등 석유화학 원료로 만드는 의료용품 수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품목별 집중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재기 신고센터도 운영해서 불안을 부추기는 교란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가 의료계에도 닥쳤습니다. 의료용품 업체들은 석유 화학 원료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품절될 수 있다는 양해 공지문을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대란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 소모품 개별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식약처는 주사기와 주사침, 수액세트, 혈액투석제통 등 6개 품목의 생산과 공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찰합니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현장 우려가 있는 약통과 약포장지, 의료 폐기물 봉투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의료제품 수급처인 병원과 약국 수급 상황도 매일 점검해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집중관리 품목 선점이나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반 행위엔 즉시 개입해 행정 지도 등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 그리고 주사기 등의 의료제품 생산 과정에 필요한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중관리 물품을 추가 발굴하고 원료 제공과 유통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용품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들과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유가보조금이나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 자원 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해당 분야 부정수급 신고가 106%가량 늘었고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집중 점검을 시행할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자격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청구하거나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쓴 행위 등으로 권익위 청년 포털이나 방문 우편 방식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중동 사태의 국내 여파 차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주요 지역 특사 파견과 국적선 투입으로 원유 대체 공급선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26조 2천억 원 추경안이 이 피해 계층의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미경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전에 당정이 원유 수급을 위해서 대체 루트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특위와 정부 차관급 인사들은 아침 당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된 원유 수급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대체 루트를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3개국의 특사를 파견하는 외교적인 방안이 나왔고요. 또 홍해 지역과 사우디 얀부항에 국적선 5척을 투입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유 단기 수급 문제를 위해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에 우선 공급하고 이후 민간이 확보한 해외 물량이 도착하면 비축유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한 달 정산 주기를 한 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이 사후 정산제란 주유소가 석유를 우선 구매하고 이후 국제 유가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로 유가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주유소가 가격도 모르고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반영됐습니다. 또 다른 공급 위기에 있는 나프타의 경우 대체 수입 차액 지원안은 추경안에 4,700억 원이 반영됐는데 차액 50% 지원해서 8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오후에 예정된 대정부 질문 2일차에는 김민석 총리와 부처별 경제수장이 참석하는데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한 후속 질의와 답변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에서는 추경 심사도 본격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심사도 상임위 곳곳에서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항목별로 중동발 위기 대응 목적 등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단 선거용 추경에다가 국내 경제 악영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 속에 돈까지 뿌리면 환율과 물가는 더 오르고 중국인 관광객 짐을 날라주는 짐 캐리 예산까지 담겼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0개 문제 사업의 추경 예산을 삭감하고 고유가로 직접 피해를 입은 대상을 위한 7대 생존 사업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적하고 제대로 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쟁 추경마저 정쟁화하는 선거용이라는 입장인데요. 추경이 오히려 경제 위기 쓰나미로부터 민생과 산업을 보호하는 방파제인데 국민의힘은 내부 분란을 가리려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추경안 공격이 공천 잡음과 당내 분란을 가리기 위함이라면 그게 바로 선거용입니다. 이어서 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는 만큼 전세버스 등 고유가 정책 사각지대나 석유 의존도를 낮출 재생에너지 사업 등 5개 분야 증액 방침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당 지방선거 준비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양당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은 수도권 민심을 각각 공약했는데 집중하는 분야는 조금 다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에는 수원을 찾았습니다.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라는 슬로건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정청래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더해 특검 추진으로 힘을 더욱 싣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인천을 찾아 본격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행보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히 부동산 실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천 지역 신혼부부 주건 사업인 천원주택 현장을 찾아 현안을 청취한 뒤 이번 선거에서도 이를 모델로 정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주요 공천 사항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관심인 대구시장 판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무소속 출마자까지 많게는 4파전 구도까지 점쳐집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장 대표의 보궐 출마 권유까지 받은 이진숙 전 위원장은 오늘 아침 SNS에 기차는 떠나고라는 짤막한 글로 무소속 강행 의지까지 시사했는데 장 대표는 직접 만날 의사까지 피력하면서 적극 구애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을 밝히면서 공천 혼란 속 틈새 공략을 이어가는 만큼 이 판세는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진보 텃밭 광주 전남 통합시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김영록, 민영배 후보 간 2파전이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출마를 공식화해 추가 공모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충북지사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부원장인 신용한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김수민, 조길형 후보를 제외하고 김영환 현 지사와 윤갑근, 윤희근 후보 3파전으로 가닥이 잡혀 경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계속해서 중동 사태와 경제적인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한을 하루 연장을 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7일 오후 8시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8일,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 9시입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최후 통첩의 최후 통첩 같습니다. 그러니까
48시간에서 5일로 다시 10일로 그리고 다시 이제 하루로 연장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기를 해준 게 뭐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뭐 40이라고 하는 날짜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상 하메네이가 이렇게 2월 28일 날 폭사하고 하메네이 예도 기간이 끝나는 날이 8일 날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딱 40일이거든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도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 이슬람 쪽에서도 이슬람 쪽에서도 40이라는 숫자가 이게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첫 계시를 받은 게 나이 40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49제를 지내지만 여기 이제 이곳에서는 지금 40제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걸 배려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네. 내일 새벽 우리 1시에 기자회견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휴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6일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합의가 될 거다라는 그 희망 속에서 오히려 그렇게 하루를 연기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뭐 이것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한이 끝났을 경우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미국이 실제로 뭐 통보를 했던 것처럼 발전소나 교량 같은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타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예, 이제 만일에 이제 안 된다고 하면 시한이 이제 넘어가면은 실제로 이제 타격할 가능성은 이제 있다라고 봐야죠. 더 이상 아마 타코는 못할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창피해서 못할 거고요. 사실상 그 전에도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속어까지 막 쓰면서 얘기한 것도 사실 이란에서 무슨 뭐 만나자고 그러고 협상하자고 그러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걸 자꾸 이제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사회적 인프라를 이제 통상 우리가 얘기하면은 교량, 철도, 항만, 공항 그리고 이제 전력시설, 에너지시설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순서대로 때리기 시작하면은 교량부터 때리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시설 때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교량하고 에너지 시설을 교량하고 전력 시설을 얘기했단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시설은 제일 뒤로 놔둔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때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 그 최종 시한이라는 거 한 6시간 정도 앞두고 나서 이제 어떤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네. 네, 내일 새벽 한 2시 정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좀 어떤 내용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 2시라고 하면 네네. 오늘 이제 밤 1시쯤 돼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죄송합니다. 오늘 낮 1시쯤 돼서 미국 시간으로 기자회견을 하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통상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번에 격추된 조종사, 그러니까 이제 그 숨어있던 조종사를 어찌됐든 구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 구출 작전과 관련해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구출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군의 사기도 올리고 또 국민들한테도 어떤 자부심도 좀 심어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또 기자들의 관심이 이 생존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출한 조종사한테도 굉장히 그 관심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 전쟁이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왜 하루를 더 연기해 줬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적절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휴전과 관련된 이제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오는 얘기가 계속해서 뭐 제3자의 중재에 의해서 양쪽 다 휴전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은데 네. 이 분위기라고 하면 휴전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일단 며칠 동안이라도 뭐 그게 한 달이든 45일이든 휴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협상을 할 수는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이 두 가지가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군사 긴장이 사실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시장이 이제 곧 이 긴장이 풀린다라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은 앞으로 조금 더 심해질 것 같다 이런 공포가 더 큰가요? 풀린다는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포가 더 이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크다고 보는데요. 제가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제 유가 그 선물 가격
그런 것을 시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영국 런던 선물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요. 1.7% 가까이 올라서 배럴당 무려 $110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국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WTIU 선물 가격도 역시 전날보다 0.9% 올라서 배럴당 $112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기에 이란 사태가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보다는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 대란 얘기하면서 저희가 전에 배럴당 $100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110에서 웃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2월 말에 전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6월 달부터 물가가 많이 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달 기준 아직 그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물가지수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석유 제품뿐만 아니라 섬유 제품, 내구재 제품의 상승률, 소비 물가 상승률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류 할증료 같은 것이 인상이 되니까 항공료 상승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부분이고 더 무서운 것은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서비스 물가도 역시 지금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1분기 물가 상승률이 2.4%로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나와서 앞으로 이런 고물가가 이제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기름값이 좀 잡히나 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겨우 상징적일 뿐이다. 이 정도로 좀 평가절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증산하는 양이 좀 터무니없게 작기 때문입니다. 지금 5월 원유 생산량 하루 20만 6천 배럴을 늘리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힌 공급량이 하루 1,200만 배럴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2%도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이것만 가지고 국제 유가를 잡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외에 있는 주요 투자 은행들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치 좀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현실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주요 IB 은행 8개 은행이 2월 달 전망 대비 우리 4월 달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을 0.4%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2월 달만 해도 2%였는데 지금 2.4%로 인상을 했는데요. 이것이 다 이제 국제유가 상승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에너지 가격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오른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최악의 경우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자 물가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 6월 달부터는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 후반에서 3% 초반을 계속 찍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물가도 걱정인데 이런 가운데 아까 전에 이제 실장님께서 내일 새벽에 트럼프가 말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영화 같은 일이 좀 벌어졌죠. 지난 3일에 이제 이란군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F-15E 전투기가 격추가 됐고요. 조종사는 구조화되고 이제 무기 담당 장교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하루 반나절 만에 이제 구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군의 사기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정말 현실처럼 죄송합니다.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미군의 이 조종사 구출 작전은 1993년도에 보스니아 전쟁 이후에 처음입니다. 1993년도에 보스니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F-16G를 몰았던 전투조종사가 그때 격추가 돼가지고 6일 만에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사실상 미군의 영웅으로 또 올랐고, 그리고 이제 미군의 참전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준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기 담당 장교, 소위 말하는 그 부조종사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36시간 만에 이렇게 이제 완전히 구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이고 33년 만에 있었던 그런 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마두로 대통령을 그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축출하는 것을 보면서 미군의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경외감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게 다시 이 조종사를 구출하는 그 전반적인 작전을 보면서 미국은 역시 미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뭐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가 중동 전쟁 관련해 가지고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에 관한 북한의 동향입니다. 그리고 북한 전쟁, 중동 전쟁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자체 평가입니다. 현재 2월 28일부터 시작한 장대한 분노의 작전을 통해서 12,000개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미사일 등으로 타격을 가했고 그 결과 이란 수뇌부 50여 명이 사망된 성과를 미국이 거두고 있습니다. 핵 미사일 시설에 대해서도 자그마치 4,000개 이상의 정밀 타격을 통해서 전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집중적인 화력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의 개전의 5대 목표였던 핵능력 제거, 미사일 무력화, 방산 기반 파괴, 해공군 제거까지는 상당히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스라엘 보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쟁의 목적은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그 목적은 달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러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무력으로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전략적 측면,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고 유가 급등을 촉발하여서 경제 공포를 무기화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오히려 강화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군사 전술적 승리를 항복이라는 정치적인 승리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란은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해서 버티고는 있으나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에 성과가 없고 핵무기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그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는 그러한 그 전략적 고민에 오히려 빠져 있다. 그런 점에서 세 가지 가능성, 미국과 이란이 스몰 딜, 작은 협상, 즉 호르무즈를 개방하고 미국은 동결 자금을 해제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개방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그러한 스몰 딜 거래 이후에 교전이 중단되고 협상으로 가는 그러한 협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점. 아니면 두 번째로 미국이 이란 핵심 인프라를 더욱 고강도로 공격하고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이란의 정권 교체를 현실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란은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총돌격 태세로 맞서면서 고강도 충돌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소모전 상태로 보아 이 가능성은 조금 더 낮다.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현상 유지가 장기화되는 것이 더 가능한 시나리오 아니냐. 즉 스몰딜, 대량 군사적인 충돌의 재격화, 그 다음에 불확실한 현상 유지,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3, 4일간의 미국의 집중적인 공습 결과를 보면서 미국이 더 많은 공습을 취할 거냐 아닐 것이냐 따라서 4월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김영진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호남이 필리핀에서 열린 2019년 7월 아태 평화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 확실하냐 하는 것을 물었고 이에 대해서 정보위에 나온 국정원장은 2019년 7월 23일 4일 동안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게 일생일대 최대의 임무를 부여받고 제3국에서 그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마치고 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정보위 간사죠. 브리핑을 조금 전에 듣고 왔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대부분 무력화했다는 등 중동 사태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를 했던 협상 마감 시한이 이제 이틀 48시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양측이 일단 45일간 휴전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서 간접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논의 중인 협상안의 핵심은 우선 45일 동안 휴전을 선언한 뒤에 이어서 종전 협상을 벌이는 2단계 접근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협상의 최대 쟁점은 호르무즈 통행 문제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이었는데요. 이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 마감 시한까지 이 양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내용 조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휴전 협정을 맺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네네. 아마 기자회견 하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핵심일 거다. 하나는 이제 미국 조종사 구출 문제하고 하나는 여기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 네. 휴전 문제도 이제 논의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악시오스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네. 굉장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파키스탄이나 이집트 뭐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제 중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미국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이걸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일단 휴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들어가서 2단계에서 협상안을 최종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휴전이 돼서 그것이 이제 30일이든 45일이든 휴전이 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협상을 통해서 호르무즈를 어떻게 개방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이 이란이 계속해서 주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핵무기와 관련된 핵시설 또는 이제 핵 그 연료 이 문제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국가로서 가질 수 있는 평화적인 농축의 어떤 한도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휴전의 가능성이 아마 글쎄요 뭐 조금 있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박선원 의원이 발표했던 내용 보면 스몰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동결 자금을 풀어준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이란에서는 전쟁에 대한 어떤 복구비를 요구를 했지만 이거를 주는 순간 어떤 승자 패자가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몰딜도 이제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서 스몰딜이 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이제 나중에 협상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얘기가 될 텐데 이란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배상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배상을 직접 돈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 제재하고 있는 거 그중에 이제 동결 자금을 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 동결 자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란으로 봐서는 이제 국가 재건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이제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대신에 호르무즈를 개방하는 그런 스몰딜도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중동 사태 그리고 관련한 경제적인 파장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맑은 하늘이 함께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도 약한 비가 이어지다 지금은 비가 그친 상황인데요.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일부 중서부 지역은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 시 비를 직접적으로 맞지 않도록 작은 우산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최대 3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쏴라구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서울 15도, 전주 13도, 대구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반짝 공기가 차가워지겠고요.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